구독, 좋아요. 부동산 얘기인데요. 정말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아마 이런 헤드라인 눈에 띄셨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폭등을 했는데 윤 정부에서는 강남, 비강남 격차가 심화됐었다. 즉 강남 쪽에 좀 더 가격이 강세를 잘 유지하면서 좀 몰리는 이런 양극화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집값이 예사롭지가 않다. 문정부 상승폭을 좀 뛰어넘는 아파트 가격에 고점 경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동향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뭐 노원, 도봉, 강북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강남 아파트는 네. 지금 이미 신고가, 이미 신고가였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노원, 도봉, 강북 이쪽과 차이가 거의 2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서울 안에서도 이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사실 저 보세요. 네. 강남 3구에 9평이면 30평대인데 매매 가격이 20억이 네.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왕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 거면 아예 안쪽으로 사자. 그게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은요.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이게 참 심각한 지금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저기도 뉴스 기사 보이시겠지만 지금 노도강이랑 이쪽도 꿈틀거리고 있고 지금 이미 다 거의 신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부총리라던가 국토부 장관, 금융위 장관 이런 인선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뚜렷한 뭐 없습니다, 대책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계속적으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어요. 전 정부의 문제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지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경험치가 아닐까 싶어요. 이 정권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것도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많은 그 자산가 분들께서 준비할 자산으로 부동산을 사실은 정말 많이 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체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은 부동산을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오늘 지금 최근 시세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정권별로 보시면은 네,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난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문재인 정권은 게다가 통계까지 조작을 하면서 그걸 뭐 눌러진 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연히 부동산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막 엄청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죠. 네, 저도 지금 이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오히려 그게 지금 이런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주식이라던가 이런 쪽을 올라가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가 의도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 투자자들의 어떤 경험치, 그러니까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연치 않게 지난 정권에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역대급 유동성 장이 왔거든요. 그럼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주식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장이긴 해요. 훅 떨어졌다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일단 흐름이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호텔 경제학의 논리가 지금 모든 시장에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그 호텔 경제학의 논리 자체가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가 손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논점은 돈이 풀리면 경기가 살아난다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추경해서 나라에서 돈 빌려서 돈 풀고 뭐 해갖고 돈 풀고 투자를 해서 뭘 한다 그러고, 돈 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생각을 네. 하는 게 너무나 그게 단순한 경제가 생각만 하는 좋아지는 거예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풀면은 경제가 살아난다. 이건 어디 경제학에 나오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그건 물론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했던 선택은 뭡니까? 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그래서 소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경기는 회복이 안 되고 주식만 올라갔다고요. 부동산 주식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도에 삼성전자 주가 96,500원 찍고 코스피 3,300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쫙 밀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풀어버리니까 시장 자금이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제 뭐하냐,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고 막 이렇게 자가격리하고 이러니까 앉아서 주식만 하는 거예요. 돈은 풀렸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데 실물 경기가 회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은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것 자체는 뭐 그래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코로나 팬데믹 때와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거를 돈을 풀면은 경기가 살아난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이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코스피의 그런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그런 상승에 불을 붙여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시장에서는 B2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신용미수로 주식해서 고점에서 또 사가지고 또 빠지면은 그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네. 본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반복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벌 때 내가 못 벌면 나는 오히려 뒤처지고 내가 오히려 그 가난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뭔가를 사게 되고 자산을 사야 될 것 같고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포모 현상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런 포모 현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 오늘 또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 인선이 제대로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아직 임기 초고요. 네. 뭐 김민석 총리 그 어떤 인선에 따른 그 인사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뭐 좀 놓치는 부분들도 많았죠. 그것만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안철수 의원도 불구경하냐? 이재명 정부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공급 절벽이 임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달리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화면 자료를 보시면요, 그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서울이 월등히 높죠. 근데 이렇게 될 네.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왜 지금. 그런가요? 아까 제가 댓글도 봤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구 밀집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거래가 활발한 곳이 서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상권을 결정하고 어떤 개인 자영업자분이 창업을 하실 때도 유동 인구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의 가장 큰 기본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고, 그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있겠지만 어떤 부동산이라는 물건, 그 다음에 장사를 할 때도 가격, 이런 상권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결국에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아야 되고, 그를 통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서 뭐 앞으로의 성과라든가 이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서울이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알았어요. 집값이 올라도 지방의 구석 변두리에 있으면 집값이 많이 안 오르고, 네. 같은 값인데 서울에 사야지 집값이 오르구나를 다 알아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변두리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질 네. 땐 또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 정부에서 한번 경험을 했죠. 예. 그럼 이제 돈이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출을 받던 무리를 해서든 일단 집을 사자. 서울 안에. 그러면 오르겠지. 이걸로 인해서 뭐 갭 투자라던가 뭐 이런 무리한 영끌 투자를 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 위주가 좀 대세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이 공실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이제 뭐 그냥 수익형 부동산보다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그게 바로 이제 뭐 전세 끼고 하는 갭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저 아파트 가격이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이 좀 아쉽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만 탓을 하는 이 민주당의 좀 약간 그것도 실망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들을 잘 보시면요, 민생지원금, 뭐 네. AI 투자, 예. 어디에 투자, 뭐 비탄감, 상법 개정. 상법 개정, 지금 다 보면요, 그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돈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던 상법도 바꿔서 결국에는 주식시장 안에서 우리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하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배당 안 주는 기업들 그렇죠. 배당 나눠 주게. 그러니까 배당을 주게끔 만드는 게 네. 상법 개정의 주 취지인데, 예. 잘 보시면요, 최대 주주나 이런 것들이 다 연기금,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대주주,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풀어서 부양에 대한 정책들만 지금 계속 초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양에 포커싱을 맞추면 결국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가격이 안 잡히고, 자산 버블이요. 네,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을 푸니까 와, 이제 푼다 그러면 금리 내리겠네, 이때 더 사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더,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번다라는 발언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선되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말, 공통적인 사항은 그래, 돈 풀어서 부양할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호를 주는 게 네. 주식 올라갈 네. 거야라는 신호고,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뭐 한 3개월 정도 올라가다 좀 하락하지 않을까요? 여름까지 좋다가 말지 않을까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5천 얘기했기 때문에 5천까지 올리고 떨어뜨릴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건 모르죠.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뭐 집값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심해질 것 같다. 근데 예. 자꾸 그냥 뭐 소방수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랑 오세훈 시장만 탓하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 호텔 경제학 논리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뭐든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이제 투기성 자금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투기성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면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진짜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투기성 자금이 더 유입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결국에는 집값이 그렇게 폭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투기성 자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그냥 이자만 높게 내면서 그냥 허덕이고, 결국엔 나라에서는 돈 빌려가지고 추경하고, 그러면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갚는데 그 빚을 더 전가해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얘기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누구는 뭐 어쩌고 뭐 탓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거에 대한 해결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을 뭐 재개발, 재건축, 공급 확대,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버는 시대라는 말 자체도, 제가 정말 뭐 20년 가까이 주식시장을 보는 경제 앵커이긴 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게, 생활비는 일해서 벌어야죠. 왜 그렇죠.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법니까? 그러니까 이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너무 사람들의 네.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네. 진짜 좀 현혹하는 말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뭐 이거 생각을 하고 제 실망스럽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너무 안일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커피 원가 120원과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경제학 개념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호텔 경제밖에 없어요. 돈을 풀면은 경제가 살아난다, 이 개념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활기가 하니까. 돌면 끝났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빚은 난 모르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안철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지
왜 이거 자꾸 뭐 돈을 풀려고만 하냐. 맨날 자꾸 시선을 코스피 5천원에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뭐 돈 푸는 걸로 집중시켜가지고 자꾸 왜 그런 것만 집중을 시키고 자기가 그런 걸 일을 잘한다라고 막 칭찬을 들으면서 왜 정책은 안 내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지금 과거에 이재명 후보 과거 2021년 때 저때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된 발언들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뭐 말씀 안 하시니까 네. 과거로 갈 수밖에 네, 없네요. 과거의 거를 좀 네. 보자고요. 저 왼쪽에 있는 게 호텔 경제학입니다. 저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저게 10만 원을 가지고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호텔 예약 취소하면은 저게 돈은 누가 보냐? 호텔 주인만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저렇게 해서 돈이 도는 것 자체가 경제가 성장하는 거다.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누구 한 명은 피해를 본다라는 거는 저 다른 집들을 위해서 한 명이 희생돼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같이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저 호텔 사장님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돈만 도는 거에 따라서 집중하는 게 문제고 네. 과거의 부동산 정책 관련된 발언을 보시면요. 임기 내에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100만 호 이상은 기본 주택, 그다음에 용적률 일부 완화해서 민간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의 정책도 다 공급 늘리자. 이거였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볼게요. 과세는 국토 보유세를 걷어서 전 국민 균등 배분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게 왜 무슨 뭘 배분하는 건지 모르겠고 저기서 아마 민생지원금의 그런 영감을 떠올리지 않았나.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저거는 받아야죠. 그러니까 세금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해야 되는데 저 말도 안 되는 과세에 대한 얘기도 저게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국토 보유세를 걷어서 국민을 균등 배분을 왜 합니까 저거를. 그쵸? 세금 낸 거 나라의 재정 살림에 못해라고 세금 내는 건데 그쵸? 그것도 문제고 대출도 보면은 저기 일률적인 금융 통제는 현장성이 부족했던 건 현실을 모르는 건 죄악. 누가 현실을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고요. 사실은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좀 답답해요. 네, 나라 살림으로 하기 위해 모인 돈을 이제 표를 좀 끌 수 있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으로 쓰는 게 문제고 이런 빚들이 이제 정권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남게 됐을 때 그때 미래 세대라든지 다음 정권에서 받게 될 피해들이 있고 수습해야 될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 이게 정말 대책 없이 이렇게 그냥 풀어 제끼기만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성이 필요하다는 부분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속 비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하나증권에서 올해 주식 수익률이 부동산을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네. 목표 지수대로 높이고 있거든요. 4,000포인트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시대에 어떤 자산이 위너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뭐 저는 부동산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스피 4천 얘기 나오잖아요. 저거 2021년도에도 저랬거든요. 저 때도 증권사에서 죄다 3,000 넘으니까 4,000 얘기 나오고. 예. 그랬는데 과거를 돌아가 보시면은 저 때 이제 코스피 3,300이었을 때가 그때가 2021년도입니다. 예. 그때 많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삼성전자를 9만 원 이상해서 다 샀거든요. 근데 그때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이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그 자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우리처럼 뭐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분명히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큰손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식시장에서 수익 낸 거를 뭘 하겠습니까? 부동산 삽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주식 코스피가 4천이 가던 5천이 가던 돈을 버는 사람은요 개인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큰손 투자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생각해 보면 부동산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문재인 정부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도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 주식 네카우로 돈 버신 분들 건물 사시고 집 사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코인으로.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니까. 네. 그렇게 좀 위험자산으로 번 돈은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넣어놨을 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큰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주식시장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몰빵이라는 표현 좀 약간 그렇지만 비속어긴 하지만 네. 주식시장에 올인하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돈을 벌어서
부동산으로 불릴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사려는 사람이 계속 늘고 그러면 뭐 소액 주주들, 소액 투자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뭐 생활비만 벌면 만족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개인 뭐 소액 투자자들이 그 정도 벌면요 큰 손 투자자들은 몇 배, 몇십 배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보면은 소액 투자자들은 이러한 주식시장에서 돈 좀 번 걸 가지고 대출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포모 현상이 생겨요. 네. 주변에서 유튜브 보니까 누가 이번 불장에 주식으로 몇십억 예. 벌었대. 예. 코인으로 몇십억 벌었대. 이 뉴스만 보고요. 머릿속에 뭐가 생기냐면 나도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신용미수 대출 받아서 주식해야겠다.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는데 나 그러면 이때 사야지 언제 사? 이 포모 현상이 비투를 늘리고 이게 자본시장을 교란시킨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페네마이크 시청자분들은 꼭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절대 빚내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주식은요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빚내서 투자하시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 중에 누가 뭐 내가 코인으로 한 달에 뭐 몇십억을 벌었다 그런 거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본인이 딱딱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렇게 포모 현상을 가지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길이 막히면 자급자족합니까? 라고 우리 채팅창에 한명화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번 정권이 외교 대참사를 일으키면서 수출길이 막혀가는 여러 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이번 MRO 수주전에서 결국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저는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였고 또 상법 개정 얘기도 지금 나왔지만 상법 개정보다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상속세 문제 너무 크다라는 부분들 저는 더 좀비존이 매물로 나왔다길래 네. 또 좀 놀랐습니다. 네. 사실 오늘 더전 비중은 급락 나왔는데 예. 저도 그 회사 왜 나왔겠습니까? 그 좋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매물로 예. 나온 거 좀 놀랐어요. 상속세 때문 아니겠습니까? 잘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내부적인 예. 이유가 있는데 네네. 뭔가 있겠죠. 근데 뭐 지금이 고점이라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회사를 판다고요? 네. 뭐 모르죠. 그거는 경영권이 단순히 교체되는 건지 아니면 예. 진짜로 매각을 하고 대주주가 바뀌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이런 악재성 네. 이슈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저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은 B2 이유가 있었는데 주담대보다 낮아진 신용대출 금리 이게 사실은 아.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돼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겁니다. 왜냐면 저 주담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금융채를 따라가요. 근데 추경을 해서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금융채 주담대가 올라가는데 그럼 국고채가 올라가면 주담대도 같이 올라가고 저게 주담대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금융채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신용대출금리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부동산 주식 이거 그냥 저 신용대출 해갖고 주식으로 갚자 이렇게 해서 주식판에 지금 뛰어드는 파이어족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더 교란시킬 수 있다. 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문경제와 코스피가 따로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코로나 때 사례가 딱 정확합니다. 코로나 때 외부 이슈로 인해서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코스피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역성장했죠.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왜? 돈을 푼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올라가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경제가 회복됐나요? 안 됐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풀어서 경제가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복돼 보이는 것, 정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돈 푸는 정책이라든지 추경, 뭐 그리고 이런 뭐 지원금, 뭐 등등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퍼붓게 되면서 이렇게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끔 하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 실물 경제까지 살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뒤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물 경제와 경기를 회복시키는, 특히 무엇보다 문제였던 것이 내수였고요. 수출은 좋았는데 이제 지금 수출기도 닫히는 듯한 이 외교적인 분위기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정부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